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치부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 엄마와 저 외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평생을 묻어두고 지내려 했는데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고 남들이 보기엔 어려움 하나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말도 맞긴 맞는 게 아버지는 의사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덕에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하나 없이 자랐고요. 부모님 두 분도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고 계셨던 눈치였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잘해주면 사회에 나가서 뒤처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1,000원 한 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예의까지도 놓치지 않고 훈육을 해주셨죠. 소진아, 오늘 용돈 정산하는 날이네. 같이 볼까? 사소한 일이었지만 엄마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저를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엄한 분위기에서 컸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보니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제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었고 이런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두 분을 많이 닮아가고 싶었죠. 엄마는 조금 일찍이 퇴직을 하시고 주부가 되셨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았어요. 의사란 직업 자체가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더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서 아버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들도 많았고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 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남편 또한 직업이 의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소개받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와 후회해본들 소용은 없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만난 남편은 누가 봐도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도 참 건강했고 본인 일에 대한 사명감도 높은 사람이었죠. 성재 씨는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보면 여자들한테도 인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참 쑥스럽네요. 근데 연애하는데도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오래되니까 혼자가 편해지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저보고 나가라고 야단이세요 그러셨구나 하긴 일하시다 보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소진 씨한테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도 연애할 땐 시간을 많이 못 쏟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에게 집중을 못하겠다고 선포하는 남자를 보니 제가 괜히 더 무안해지더라고요. 아픈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낫게 해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그 시간을 쓴다면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직업병이죠. 죄송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해는 합니다. 처음이에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주는 분은 사실 저도 아버지가 의사거든요. 저 어릴 때도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만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보면 성재 씨의 이런 말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해야 하며 연락 오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어쩐지 이야기 나눠보니 소진 씨가 저보다 한 수 위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의사시군요. 한 수 위는요? 아니에요. 저도 옆에서 본 거 밖엔 없는 거려. 소진 씨, 그럼 저도 소진 씨 아버님처럼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소진 씨가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잘 만나고 싶은데 소진 씨만 괜찮다면 저희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게 바로 호감을 보였고 만나보자고 돌직구까지 던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도 꾸준히 오더라고요. 분명 잠자는 시간도 없을 텐데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며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남편보다 훨씬 더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싶어 이런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후 그동안 염두에 놓고 있었던 병원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봤어. 보험은 좀 받았고 아버님이 위치나 이것저것 다 알아봐 주셔서 많이 해결됐어. 아버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처음 개원하는 일이니 혼자 하는 것보다 원장 한두 명 더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아빠가 그랬어.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데? 나도 아버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긴 해. 요즘은 병원도 환자 없어서 발이 날리는 곳도 많거든. 모아서 하면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현명하니까 잘 결정해. 나는 무조건 따르게 알겠어. 근데 괜히 아버님 신세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하네. 오늘도 나랑 진료가 같은 아버님 아시는 의사 만나서 조언도 듣고 운영하는 법도 듣고 그랬거든. 남편 주위에선 의사 장인을 만나 그 뒤를 이어 편하게 개원하겠다고 무슨 복을 타고났냐며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남편 입장에선 그게 좀 압박이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 더 압박이 되는 듯 싶었죠. 왜냐면 늘 비교당해야 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가 앞서서 다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눈치까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순조롭게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운영이 잘 되었어요. 하지만 호기로웠던 것도 잠시. 병원 개원하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갔고 남편의 한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아이고 당신 또 앉아. 왜 자꾸 새벽에 일어나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우유라도 좀 따뜻하게 데워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한 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왜 그래? 그 정도로 병원이 많이 힘들어. 혼자만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얘기해봐. 당신 힘든 거 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야 방법이라도 같이 찾아보지. 사실 곧 병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박 원장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만둔다고 하더라.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그래. 그 정도로 힘들었어. 나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본전은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보 요즘 병원처럼 힘든 데가 없다고 하더라. 당신만 이렇게 문 닫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모르겠어. 그냥 대학병원에 박혀 있을 걸 싶어. 대학병원에 있음. 몸은 힘들어도 망할 일은 없잖아. 그렇긴 해도 3교대 하면서 24시간 대기로 살면 당신 가족도 못 보고 병원에만 박혀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때문이라도 개원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마. 우리 병원 문 닫는다고 당장 안 죽어. 너무 풀 죽어 있지 마. 괜찮아. 남편은 연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저는 제 남편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축 처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팠거든요. 요즘은 병원도 마케팅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아예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진료를 봐왔으면 모를까. 젊은 의사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결국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 중 한 사람이 빠지면서 더 경영이 어려워졌고 끝내 남편의 첫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 서방한테 당분간은 쉬라고 하거라. 아무 생각 말고 나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힘든 거야. 이해한다. 소진이 너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나도 계속 위로해주고 있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리고 쉬는 것도 못해. 그 사람은 내가 말려도 계속 뭐라도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더 속상해. 아빠, 그렇게 제 권유로 남편은 억지로 몇 달을 쉬게 되었고 집에서 쉬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의 사정을 듣고 공동원장과 페이닥터로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의 실패가 다시 반복이 될까봐 그러는지 계속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저희 둘을 불러내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힘을 좀 주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툭 치시며 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서방, 그거 한번 접었다고 이러면 돼? 자네답지 않게 어깨 피게.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고 수업이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정말 망설였어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나. 다 그렇게 배우는 거지. 자기 동네에서 병원 자리 잡는데 수십 년은 걸리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글 하나만 잘못 올려도 환자들 뚝 끊기는 세상인데 나도 뒷방 늙은이지만 요즘 병원 돌아가는 세상은 다 아네. 학회 나가면 듣는 소리도 많고. 아이 다들 오늘은 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 얘기 금지예요. 아빠도요. 이 사람 겨우 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사람 실력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일 같이 해보자고 연락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이 말만 딱 하고 일 얘긴 더 이상 안 할게. 자네 우리 병원 들어오게나.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같이 하면서 배워. 우리가 의사지,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야. 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서 이만큼 온 거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어. 그러니까 와서 해봐. 해보면 늘어. 장인어른, 저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괜히 제가 장인어른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혹여나 실수라도 하고 잘못됐다간 사이라도 틀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 아빠. 그럼 우리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당신은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당신이 그럴 사람이야? 당신 야무져서 실수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나도 자네 성격 알고 주변에서도 듣는 소리가 있으니 결정한 걸세. 나는 제안을 하는 것뿐이니 답주게나.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 병원에서 원장직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염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바라는 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아버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셨어요. 남편은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점차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사위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잘 배워서 장인의 뒤를 이으라며 젊은 원장이지만 실력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면서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버지도 가까이서 남편을 보니 좋은 면을 더 많이 발견한 눈치였어요. 남편 또한 전보다 아버지에 대한 긴장도 많이 줄고 편히 대하는 모습에서 저도 흐뭇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위해 엄마랑 저도 뒤에서 열렬히 내조를 하며 도와주곤 했어요. 소진아,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와. 병원에 도시락 싸서 갖다 주려고. 간호사들 것까지 만들면 좋겠어서. 네 아버지 보니까 요즘 통 나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먹고 그러더라. 밥도 못 먹는 거 보면 짠해 죽겠다. 네 엄마, 좋아요. 내가 우리 엄마 덕에 놓치고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니까. 나는 아직도 엄마 따라가려면 멀었나 봐. 이런 게 내조인데 말이야.
내일 일찍 갈 테니까 엄마 먼저 하지 마시고 같이 해요. 무거운 거 들면 허리 아프니까.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정성스레 싼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배달을 갔는데 모두들 고마워하며 다 같이 모여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남편도 그날 집에 와서 제게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냐면서요. 하긴 저희 아버지 병원은 다른 병원들과는 다르게 개업하면서부터 일했던 간호조무사분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며 다들 아버지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 집에 일이 생겨 그만두지 않는 한 대부분 6에서 7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일을 한 지 5년 차 되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저희 남편에게 위임 계약서를 내미시더라고요.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병원은 남편에게 맡긴다는 계약서였죠. 남편도 그 계약서를 받아들곤 한 일주일을 넘게 고민을 했고 한숨을 이리저리 내쉬며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고민이 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좋다고 계약할 텐데 당신은 가만 보면 욕심이 없는 건지 조심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또 걱정인데. 위임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아? 장인어른이 나를 신뢰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한다는 말인데 혹여나 내가 병원을 잘못 운영하면 장인어른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나한테도 상당한 의무가 지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간 법적으로 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신은 너무 얕게만 보는데 이게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결국 부담이 된다는 남편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위임 계약도 없던 일로 하였어요. 아버지 또한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였고 한동안 자기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던 중 저는 엄마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연락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소진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지금 네 아버지 중환자실에 실려왔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아빠가 왜 집에 오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은 차량이랑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는데 자아 비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지고 아버지는 의식도 없다고 해. 얼른 이 서방이랑 같이 와. 엄마도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바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도 정말 혼란스러웠던 게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던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던 아버지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다니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고 병원에 도착해 그 모습을 보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직 퇴근 전인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하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어요. 여보, 어떻게 큰일 났어?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당신 빨리 여기 병원으로 와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장인어른이 왜 어쩌다가 집 가는 길에 상대방 차랑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났대. 아이,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셨길래 사고가 나? 지금 그걸 따질 때야. 당신 언제 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빨리 와. 엄마도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나 일 좀 남았는데 뭐 어느 정도길래 그래? 병원에선 뭐래? 심각한 거래. 그 대학병원 갔으면 너무 걱정 말고 있어봐. 그 병원 실력 좋잖아. 일단 환자 들어온다 끊어. 마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는 투로 대답을 하는 남편을 보니 순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본인이 의사라서 남 아픈 이야기에 무감각한 건지 저는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구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어요. 끊긴 뭘 끊어. 지금 중환자실이라고. 아빠가 산소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그럼 심각하다는 뜻 아니야? 당신은 무슨 아빠가 감기 걸린 것처럼 말을 해. 경과 보고 응급으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보,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면 안 돼. 아, 누구는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사람 못 봤는지 알아? 그게 가족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낫는 상황도 아니잖아. 일단 현실을 봐야지.
서로 할 일은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장인어른 그렇게 되시면 병원은 내가 돌봐야지. 그럼 나도 일이 몇 배로 든다고. 나도 피곤하게 생겼어. 뭐라고? 당신 지금 이 상황이 분간이 안 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사람 목숨보다 그깟 돈이 더 중요해. 상황 알려줘. 내가 며칠이나 혼자서 환자 봐야 하는지. 그렇게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고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혼자 병원을 맡는다는 핑계로 끝까지 코빼기도 비추질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남편과 저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기 시작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어요. 장인어른 저렇게 된 마당에 이제 병원 운영은 내가 전부 다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저번에 장인어른이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다 위임한다고 하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자신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됐잖아. 아빠 저렇게 되시니까 이제야 병원이 탐나. 법적 근거 없으니까 병원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마.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장인어른 이렇게 되시기 전에 나한테 또 위임 얘기하셔서 내가 그냥 알겠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법무사한테 좀 알아봤는데 위임은 계약서 없이도 성립되는 낙선 계약이라는 게 있다더라. 당사자랑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계약서가 굳이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면 장인어른 깨어나시면 물어보든가. 법적으로 난 위배될 게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 정말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되자마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아빠는 누워 있으니까 당연히 말이 없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단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설마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느라 아빠 입원한 병원엔 코빼기도 안 비췄던 거야.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난 암튼 장인어른 위임이 본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병원이 잘 돼야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입에 풀칠래라도 하지 않겠어. 내가 이 병원 망하게 하면 당신이나 장모님 완전히 길거리 신세야. 그니까 나한테 잘해. 쓸데없는 악다구리로 힘 빼지 말고. 남편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저희 아버지 병원을 가로챘고 남편이 운영하면서부터 병원도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나 저나 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에 병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니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완전히 본인 사람들로 병원을 채워갔죠. 하루는 병원에서 제일 오랫동안 일하셨던 간호조무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본인도 지켜보다 못해 참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모님 지금 원장님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 사실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연락드려요. 지금 이 원장님 병원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아주 폭군이 따로 없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일했던 간호조무사들은 저 빼고 다 잘났고 새파랗게 어린 간호조무사들을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담당 직원들도 싹 다 자르고 이 원장님 측근으로 바꾸는데 이번엔 회계사까지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병원이 잘못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그리고 이건 제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는데 새로 뽑은 간호조무사 중 한 명이 이 원장님 백 믿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나 큰 사모님도 지금 말이 아닐 텐데 제가 괜한 이야기 드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저희 아버지 병원 생각해 주시는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 상태 좀 괜찮아지시면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상한 점이 보이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렇게 되자마자 위임 얘기를 들먹이며 병원이 자기게 된 것처럼 하더니 역시나 남편 놈은 뒤에서 허튼 수작을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모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물었고 그 어린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도 알아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4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버티고 버티다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그 소리에 저나 엄마는 그동안 정신력으로 붙잡고 있던 끈을 놓쳐버렸고 완전히 넋이 나가 장례 준비도 친척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란 놈은 자기 장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상주로 있을 생각은커녕 병원 문 닫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가는 줄 아냐며 퇴근하고 가겠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쌍욕이 튀어나와 남편에게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이 인간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저도 이런 남편놈에게 너까짓 거 필요 없다며 우리 아버지도 너를 사위로 생각 안 할 테니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네요. 그런데 정말 제 말대로 남편 놈은 이튿날 저녁까지도 장례식장에 발 한 번 안 들였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병원 직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조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들었던 남편과 관계가 수상하다는 그 어린 간호조무사도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옆에 붙어서 지가 뭐라도 된 마냥 직원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아주 꼴 같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왜 왔냐고 했어요. 그러니 장인어른이라는 말이 아닌 우리 병원을 개원한 병원장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직원들 앞에서 저보고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관녀가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 피식거리며 원장님 말씀 다 잘 들었죠. 다들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세요. 원장님 먼저 절하시면 저희도 할게요. 고마워요. 최 선생님 하고 웃는데 이 두 인간들의 태도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겨우겨우 참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상복을 벗자마자 이것들 머리채라도 다 뜯어버리려고 병원으로 돌진을 했어요. 병원에 가니 남편놈은 자기 방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미쳐서 아빠 돌아가셨는데 말이 돼. 이 상황이 조일표하고 왔잖아. 그리고 당신이 나보고 먼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일 끝내놓고 간다고 했어. 안 했어. 나는 각자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 나도 당황스럽다고 그런 인간이 골프 연습하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상간녀라니 아 대체 뭔 소리를 듣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충격이 상당히 커서 그동안 진정하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아빠 입원하셨을 때 병원을 한번 안 와봐. 그리고 뭐 진정 당신이 하는 짓 지금 아빠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 사람 같아. 그래 멋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그 정도 사셨으면 살 만큼 충분히 살다 가셨지 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 골프채로 방 안을 휘둘렀고 기물 몇 개가 깨지는데도 멈추질 못하겠더군요. 다 깨라 다 깨. 이것도 네 아버지 돈이야. 그리고 편하게 병원 하면서 대충 진료보다가 살았으면 잘 가셨지 얼마나 더 누리려고 사위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말이야. 너 같은 쓰레기를 남편이라고 원장까지 시켜주면서 내가 미쳤어. 미쳤지 보니깐 오늘 오기만을 기다렸네.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네가 아빠 입원해 계시는 동안 무슨 수를 써놓은 모양인데 그거 내가 다 밝힐 거라고.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의 상강녀로 축직되는 그 간호조무사는 다짜고짜 들어와 저를 제지하더니 이내 아가라고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게 겁도 없이 내 아버지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도 눈이 뒤집혀 참다 못해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남편놈은 저를 떼어내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쳤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와서 남편 팔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날 콧노래를 부르면서 골프채를 잡고 있던 남편 눈과 그 상간녀의 얼굴이 평생 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요. 남편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부터 본인이 본격적으로 모든 걸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발빠르게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알아보았는데 이미 모든 걸 다 자기 명의로 바꿔놓은 남편의 짓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된 거 불륜의 증거라도 잡아야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 충격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바보 같다 하시겠지만 너무 지쳐서 쌓을 의욕조차 없었어요. 남편과 얼마나 더러운 끝을 봐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먼저 제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버지 병원까지 단단히 한몫 챙기니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입장에선 좀 날로 먹은 느낌이겠지만 나 그동안 충분히 장인어른 돕고 충성했어. 근데 나를 이런 식으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니까 더 이상은 우리 관계 유지 못해. 이혼하자. 그만 당신도 나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나 이혼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네가 우리 아빠 병원을 날로 먹어놓고 내가 가만히 이혼까지 할 줄 알아. 참네. 그 병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집안에서 장인어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냥 평온하나 하던 늙은이일 뿐이야. 당신도 그 환상 이제 깨고 살아. 저는 끝까지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비아냥대는 남편 눈을 보면서 저놈을 그냥 저렇게 둘 순 없겠다는 다짐을 했고 최대한 이혼을 미뤘어요.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 정신이 아주 제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간호조무사님께 연락을 해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원장하고 그 어린 간호조무사 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 그러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가뜩이나 요즘 이 원장님 그 간호조무사랑 진료실에서 대체 뭘 하는지 자기네들끼리 재미 보느라 진료도 점점 대충 보고 환자들도 줄어서 제가 증거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장님 그나마 제가 이 병원에서 실무를 제일 잘 알고 환자들도 잘 대하니 저는 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증거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의사 모임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을 청해보았어요. 그러니 몇몇 분들이 저와 엄마를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며 그간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 일부를 다시 병원에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뜻이 맞는 의사 아저씨들끼리 13층짜리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거기에 저희 두 모녀도 투자를 해 남편 놈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기리며 아버지 또한 하늘에서 그렇게 하길 바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는 병원 일을 전혀 몰라서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사모님 그건 우리에게 맡기세요. 확실한 사업이니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 제가 투자 계획서도 가져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돈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셔야죠. 피도 안 섞인 사위가 먹칠하고 있는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죠. 다 그럼 박 원장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랑 우리 딸이 바라는 건 남편의 명예회복이에요. 환자들이 더는 제 사위하고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그 뜻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도 내 소중한 친구고 동료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13층짜리 병원은 남편 놈이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병원과 몇 미터 안 되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까지 걸어두면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새겨 넣었어요. 그걸 보니 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와 전과 다름없이 진로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랑도 그걸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 저는 이혼 소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그 간호조무사님으로부터 수많은 남편 놈의 불륜 증거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역으로 제가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의사 친구분들이 이런 남편의 불륜과 저희 아버지 병원을 뺏었다는 사실을 근처 병원 의사들에게 싹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돌자 남편 놈은 동네 의사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필요한 정보 공유도 못하고 병원들끼리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들까지도 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돌기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의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니 그 병원에는 사람 한 명 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해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는데 이 축에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 놈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귀 따갑게 전화기로 씩씩대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맞은편 새로 지어진 병원 꼭대기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어요. 그곳은 병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실이었는데 남편 놈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병원에 걸려있던 아버지 사진을 떼어 책상 정가운데에 올려놓았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사진이 꽤나 커서 아마 남편도 그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기겁을 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사진을 보곤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질 뻔했고 이 모든 내막을 알곤 그제서야 제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몇 분도 채 안 돼 바뀌는 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우리 관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고 찾아온 거야. 내가 그때는 너무 장인어른한테 당한 게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이 다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하신 거였더라고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인 척하지 마.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는 게.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5년 동안 아빠 밑에서 네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피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어디서 또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어. 거기에 내가 그 어린 간호조무사 년이랑 바람피는 증거까지 내가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너야말로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분할 제대로 해줄 생각해. 그리고 그년한테도 전에 어린 나이에 상관료 소송당해서 판결문으로 좋은 글씨 남겨줄 거라고. 여보, 그건 정말 실수야. 내가 잠깐 흔들렸던 건 맞는데 나 여전히 당신에 대한 마음은 똑같았다고.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한 말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억하심정으로 한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개소리 작작하고 꺼져.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병원도 곧 임대 딱지 붙을 것 같더라. 직원들 월급에 장비 렌탈비 그리고 월세도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버지 병원 훔쳐가서 그거 하나 잘 될 줄 알고 갖고 갔는데 결국 또 망했네. 축하해. 넌 망하는데 참 소질이 있어. 그렇게 계속 네 인생 망하면서 살아. 이 한심한 인간아. 그리고 정말 몇 달 뒤 임대 딱지가 붙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출근하던 그 건물을 보면서 언젠간 이 병원 자리도 다시 되찾자고 했어요. 엄마 또한 옅은 미소를 보이며 아버지가 여기 오고 싶어서 근질거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 소송 또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4,500만 원을 받아왔어요. 이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난 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병원 운영을 맡아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아버지 의사 친구분들 덕에 병원 사무실에서 일을 배워가며 경영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필코 아버지가 계셨던 상가 자리에서 좋은 병원을 짓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저희 엄마 또한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시고 일하는 저 대신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있는데 요즘같이 편안한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버지는 제 꿈에 나타나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절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승에서 잘 사셔서 남아있는 우리까지 덕을 본다고 해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인생은 떠난 후에도 많은 것들이 남는다는 걸 배웠고 저 또한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늦은 나이지만 이제 꿈이라는 걸 갖고 저도 현실에서 꿈을 이루고 엄마 잘 모시고 아이들도 바르게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